네, 우리 시대 인권 변호사 1세대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뭐 동백님 사건,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중심에 항상 서 계셨던 분입니다. 시대의 상처를 함께한 살아있는 변호사 한승원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지금 뵈니까 많이 마르신 거 빼고는 뭐 건강 어떠세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때 네.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엄살 떨면 네. 국민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신 거는 사실은 이번에 내신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회를 한번 원래 모시고 싶었지만 모셨습니다. 일단 책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책 제목이 보니까 그분을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굽니까? 그건 독자가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여러 분을 아마 네.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분으로 보면은 뭐 전봉준 장군, 녹두 그렇죠. 장군,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어령 교수님, 그리고 뭐 이응로 화백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조아라 선생님 등등등. 이게 어떤 분들을 모은 겁니까 이게? 머리말에도 제가 잠깐 썼습니다만 한 시대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나라의 어려움이라든가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애썼던 분들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라면 그분이 아니었다면 할 만한 분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거나 교분이 있거나 내가 이제 모시고 또 배운 점이 있는 인연이 있는 분만 여기 담았습니다. 그럼 전봉준 장군은 무슨 인연이 있냐?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인연이 있죠. 그분은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지도자 아닙니까? 네. 바로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아하. 여기에 수록된 그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마 선착순대로 해서 맨 마지막에 자리를 주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까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수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1975년 봄에 제가 반공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징역 살고 있을 때 서울구치소에 경희대학생 문재인 군이 시위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저하고 같은 층에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경희대학생 학생이었죠. 그게 이제 뭐 같이 징역 사는 몸이니까 달리 서로 돌봐주고 할 건 없고 한여름에 시위 현장에서 붙들려서 경찰 조사 거쳐왔으니까 얼마나 참 내의도 그렇고 뭐 몸이 엉망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축해 놨던 그 메리아스 한 벌을 기도관한테 부탁해서 그 전달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학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모르죠 그냥. 다만 시위하다 잡혀온 학생이다. 그러면 뭐 전부 내 아우고 내 아들이고 조카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2012년이던가 문재인 변호사가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전적인 책을 낼 때 그 안에 보니까 그때 그 메리아스 어디 입었다 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인사를 받았죠, 제가. 그 인연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책에 수록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셨네요. 그렇죠. 그 서울구치소의 그 인연이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기 이 반열에 넣어주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얘기 잠깐 좀 여쭤볼게요. 뭐 우리나라의 1호 인권 변호사 이런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사 이건 어떻게
이 길로 가게 되신 거죠? 처음에 진로를 잡으실 때? 이 법조인은 제 지망 1, 2, 3, 4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어렵게 참 초등학교도 나오고 사범학교 들어가면 학비도 아주 저렴하고 네. 또 졸업 후에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예. 선생님이 거의 보장되는 시절입니다. 사범학교요? 예. 예. 그래서 사범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KBS 아나운서 시험. KBS 아나운서 시험 치셨어요? 그때 라디오 시대죠. 예. 그 라디오 뉴스 공지를 듣고 예. 아나운서 시험을 쳤습니다. 네. 그런데 뭐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언론인이 되고 싶었는데 기자요. 예. 네. 6.25 시전 후에 아주 혼란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삐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올바른 언론인 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총괄하면 1. 사범학교, 2. 아나운서, 3. 기자. 예. 다 이제 뜻을 못 이었으니까 야구로 말하면 삼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거 생업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니까 네.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하면은 취업 걱정은 면한다더라. 네. 그 주위에서 그러길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고 고시 공부를 했어요. 네. 그것도 처음 응시할 때는 또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그냥 보면 떨어져요. 보면 떨어져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조금 다시 도전했더니 그때 이제 든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때는 됐나 알아보니까 용케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군법무관, 검사 거쳐서 변호사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시려다가 떨어지고 이 변호사 길을 걸으셨을 때는 이게 어떤 생업으로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러면은 좀 남들 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돈 벌고 이렇게 변호사 활동하고 이랬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검사를 할 때는 네. 뭐 검사 월급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은 직업입니다. 예. 조심스럽고 네. 이거 조금 자유스럽게 살자. 네. 따님에서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가 되고 또 변호사 되면 검사 월급보다는 좀 수입도 많이 올려서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이러고 싶죠. 예. 그런 생각이 개입이 됐었는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가 한참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네. 제가 그만둔 1965년 기준으로 말하면 월남 파병이라든가 국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 반독재 저항운동이 아주 이렇게 격화될 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로 학원, 사회단체, 종교단체가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탄압으로 많이 잡혀 들어갔어요. 네. 잡혀 들어간 변호사가 시하는데 네. 그런 정부가 눈을 부라리고 막 미워하는 사람은 잡혀갔는데도 변호사들이 변호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예. 잘못하면 자기도 당하니까. 예. 전 변호사로 있으면서 변호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변호를 안 하면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바로잡자고 하다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나라도 그냥 나서서 접견도 하고 네. 또 법정에 가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변호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 10년 20년 소위 말하는 시국사건 변호사 인권 변호사라고 모두 그러시는데 저는 그 표현은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시국사건 변호사로서 20년, 30년 이렇게 갈지는 모르고 한때 이렇게 정부하고 격돌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순환을
또 겪는 사람 있기 마련이고 변호하면 또 석방되고 이렇게 끝날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의외로 장기화되니까 예. 저도 예상하지 않았고 저도 원치 않았는데 시국 사건에 제가 거의 이제 모든 사건에 끌려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지금까지 보면 한 시국 사건을 한 100건 넘게 변호를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을 생각한다에 이제 인물들을 고르기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그 100건이 넘는 그 사건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좀 들려주시고 싶은 사건이 어떤 게 있어요? 1974년 봄에 있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소위 민청학년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긴급조치 1호 4호는 뭐냐면 긴급조치 그러니까 국회 의결도 아닌 대통령 명령으로 이렇게 긴급조치를 만들어가지고 유신헌법 개정하자 하고 비판만 해도 징역 15년에 처하는 그런 그 아주 잘못된 장치였죠. 그런 그 장치를 가지고 민청학년을 그러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 지식인들을 그야말로 일망타진한 그런 사건입니다. 민청학년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그 배후에는 인혁당이 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재판을 할 때 결국 사형수가 8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변호했던 분도 형집행을 받고 저 세상으로 갔죠. 그 사건 제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기구에서 사법살인이라고 아주 딱 이름을 붙인 그런 그 만행을 박정희 정권이 했기 때문에 징역을 산다면 나오는 날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처형에 대해서 저 세상에 간 분들은 몇십 년 후에 재심에서 무죄가 100번 무죄 판결을 난들 죽은 목숨이 살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애통하고 애절한 걸 다 말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요즘 얘기도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 얘기는 뭐냐면은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법농단 관련된 얘기들이 한참 있고 지금 뭐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셨고 이 대법원의 사법농단이라든가 그 이후에 진행된 어떤 사건들. 사법은 그 사명이 신성하고 또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또 사람이 하는 판결이니까 고의가 아니지만 오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거기에 대한 감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전부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참 그 힘에 못 이겨서 정치 권력에 끌려갔다. 그 비위에 맞추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집권 세력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사법 판결을 그르쳤다. 이런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전에도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쁜 작용만 개입 안 하면 사법부 독립된다. 아니다. 그거보다도 위험한 것은 사법부 내에 이런저런 그 연골할까 요소를 해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스스로 짓밟는 외풍이 아닌 이른바 내풍이 참 중요하다.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그분들이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많은 그 사법부의 법관들이 정말 법관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네. 큰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사법을 끌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뭐랄까 좀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하루속히 이게 이제 수습이 돼야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게 제일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이 사법부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사법부의 독립, 예. 사법권의 독립 그러지만 사실은 사법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개개인의 독립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부 내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네. 판결을 그르쳐도 그건 사법권 독립 침해예요. 외부에서 꼭 쳐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 법원 내부에서 네. 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뭐 그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는 훨씬 그 심각한 그런 증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한국의 사법부가 오늘날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대법관들이 구속되는 이런 지경에 왔을 때까지 모두 뭐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이번 기회에 참 때가 늦었지만은 이른바 사법농단이 네. 일소가 되고 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야말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사법부는 그렇다 치고요. 뭐 사회 전반적으로요. 뭐 남북미 정상이 만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쭉 이렇게 평생을 사실은 이 시대와 호흡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나가고 있다고 보세요? 발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궁금해서요.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네. 어떤 기대를 하는 가운데 세상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참 말도 다 할 수 없는 여러 곡절, 네. 뭐 부조리, 부패 참 많았지만은 그래도 뭔가에 또 계기에서 그게 바로잡히고 가령 4.19가 있고 네. 5.16이 있었지만 또 5.16 세력을 이렇게 물리치고 어느 정도 민주화의 기틀을 잡는 그런 또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운동이 그런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또 그것이 이제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새로운 세력이 나서서 그걸 또 이게 바로잡고 하는 그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한 번에 그냥 좋은 길만 나서버리면 좋지만은 그건 아니고 네. 좀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개선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희망, 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네. 정말 나라의 주인답게 모든 일에 같이 이제 합심하고 또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인, 후배 법조인에게 한 말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후배 국민들이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 청취자분들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 한승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입지, 성취, 네. 그 지위가 보장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판검사, 변호사 그러면 출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출제했다고. 예, 저는 그 합격한 사람들, 가령 연수원이라든가 법대 로스쿨이라든가 그 밖에 강연 때 그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대단하다. 그 합격한 건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을 확보한 것이다. 네. 그런데 그걸 보통 출제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입신을 말하는데 여러분 입신 좋습니다. 그러나 입신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나갑시다. 그 우리 법조인들이 뭐 우선 지식으로나 또는 행운으로나 뭔가 하여튼 토정비결이 괜찮은 사람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자기 개인의 편안함, 개인의 영화로움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요즘은 입진에 멈추지 말고 헌신합시다 하는 것이 최근에 제가 강연에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사실 변호사님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하지만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어른이 계시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 우리는 참 뭐랄까요?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승헌 변호사님이었습니다.